저는 아들이 둘인데 작은 아이가 정신지체 상급입니다. 어릴 때 장염을 앓았는데 고열로 인하여 뇌가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항상 미안하고 죄지은 기분입니다. 자랄 때 성적은 엉망이고 하였지만 신체적 건강하고 일상생활에도 별 지장이 없어 좀 느끼는 것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 후 군 입대하여 6개월 만에 의과사로 제대하였고 성추행을 하는 바람에 이상해서 검사해보니 장애 상급이라 하였고 치료받으란 말이 없어 교육시킨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뒤로 아들은 직장생활도 잘했고 항상 타이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새 직장을 취직하면서 아빠와 같은 직종의 일을 하게 되었고 직장 동료는 아이의 잘못을 일일이 보고하다시피 하였고 아이는 친구가 많이 없다 보니 PC방을 자주 갔고 거기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방황하다가 7년 만에 또 성추행을 하여 지금 수감 중입니다. 아이는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엄마가 걱정할까봐 말을 못하고 PC방에서 놀았다고 하며 울며 원망을 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지금은 나오면 치료받을 계획도 세웠습니다. 지금은 불때 깨장 100일기도 입자하여 기도 중입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나아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스님 법문이 가슴에 와닿아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님, 전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 습관을 고치고 싶습니다. 아이가 눈에 안 보이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아이는 밝고 성실하게 잘 자랐습니다. 이제 30이 된 아이를 서서히 독립심을 키워줘야 하는데 제2의 화살을 맞지 말라는 스님 말씀에 지혜롭지 못한 저로선 지금이 큰 고비인 것 같습니다. 스님의 높으신 법문과 지혜를 주십시오. 바르게 잘 키우고 싶습니다. 아들이 병이거든요, 이게. 남이 볼 때는 아주 나쁜 사람인데, 사실은 그 아이 자체만 보면 이게 일종의 정신질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4대 60만 멀쩡하다고 자꾸 건강하다 이래 보지 말고, 그래도 육신이라도 건강한 걸 어때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신체까지 이렇게 지체부자유하면 어때요? 돌보기가 더 어렵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 밥 먹고 제 똥 가리고 이것만 해도 고맙다. 그러나 뭐다? 환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자라는 생각을 순간이라도 놓치면 앞으로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환자라고 생각하고 빨리 나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을 수가 없는 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만하기 뭐하다. 다행이다. 그래도 요만하기 다행이다. 항상 이렇게 아이를 보면 환자인데 엄마가 어떻게 저기 나와가지고 장가라도 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자꾸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도 저만하기 다행이다. 아이고 직장이라도 다녀주니 다행이다. 아이고 저만하기 다행이다. 이렇게 아이에 대해서는 항상 고만하기 다행이다. 아이고 저만하기 다행이다. 이렇게 늘 마음을 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참 그래도 이만하기 다행입니다. 다 부처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 자꾸 요구를 하면 안 돼. 여기서 조금이라도 아이한테 병이 나왔으면, 직장에 제대로 다녔으면, 뭐 이런 일 안 벌렸으면, 감옥에 뭐 안 갔으면,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어떤 일이라도 고만하기 다행이다. 성추행했으면 성폭행 안 한 거 다행이야, 아니에요? 다행이죠. 항상 아이고 그래 네가 고만하기 다행이다. 고맙다. 고맙다. 자꾸 이래야지.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게 문제다. 이러면 안 돼. 그저 고만하기 다행이다. 이렇게 늘 부처님이 그래도 너를 돌봐주셔가지고 그래도 참 큰 사건 안 생기게 다행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남편한테는 참의 기도를 해야 돼. 내가 당신 미워하고 원망하고 애 가지고 키울 때 했던 그게 결국 이런 불행을 자초한 원인이기 때문에 항상 남편이 뭐라 그러든 남편 그러면 안 된다. 지금도 애를 야단쳐도 그 남편에게는 아이고 당신 말이 맞소 이래야 돼. 그냥 애나 남편 편들면 안 되고 그냥 남편은 남편대로 항상 내가 참여 기도를 하고 애한테는 항상 고만하기 다행이다 하는 감사 기도를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오면 치료를 받고 항상 약을 먹이고 그걸 애가 또 무슨 일을 저질까 조마조마하지 말고 무슨 일이 저질러지면 감옥에 가면 또
가는 대로 뒷바라지 하면 되지. 그 조마조마하면 안 돼. 아니 아이가 이제 나오면 전자팔찌 끼고 나온다 그러니까 전자팔찌 끼고 다니면서 또 일을 저지르면 이제 쟤도 꽃백인데 어떡하나 하는 그 생각에 아, 너무 괜찮아. 불안해요. 괜찮아. 그래 또 죄를 저지르면 예. 전자팔찌 찍기 때문에 큰 죄는 이제 못 저질러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성추행해서 가중처벌은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그건 크게 걱정 안 해도 돼. 그러고 이제 내 자식만 생각하면 불편할지 몰라도 아이가 약간 정신이 이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추행을 하기 때문에 그럼 그것도 추행 당한 사람 생각하면 어때요? 마음이 아프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 전자팔찌라도 끼고 있어서 남한테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 주는 게 어때요? 참 다행이다. 그것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더 크게는 안 벌어집니다. 근데 자꾸 거기 기대를 자꾸 하면 더 큰 일이 벌어져요. 갈수록. 마음고생이 심하신데, 그래도 아들이 이렇게 좀 부족하고 하지만은 이래도 살아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살아있는 게 낫죠. 그래서 항상 감사 기도를 하면, 본인이 이런 아들을 데리고도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데, 만약에 이 감사 기도를 안 하면, 지금 내 남은 인생이 이 아들 때문에 근심 걱정하다가 제 명대로 못 살고 죽어요. 이런 아들이 있어도 본인은 행복하게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제가 기준이 바로 서야죠. 그러니까 본인도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런 아들이 있어도 본인은 행복을 잃어버리면 안 돼. 알았습니까? 예. 귀삼보았고 스님께 여쭙니다. 어머니께서 치매가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억감연기를 벗어나서 뇌야 연기 이상으로 가시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까? 아따, 절에 안 가니 많이 다녔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치매가 들었다 하는 거는 뇌세포에 이상이 생겨서 기억력도 없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드시고 싶으면 드시게 하고 동어 좀 사면 치워드리고 보살펴 드리세요. 그냥 무슨 저런 복잡한 얘기를 해. 치매가 들었다는 건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수행이란 건 제정신이 있어야 수행을 하지. 제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수행을 해. 그러니까 도와드렸어요. 도와드려. 수행은 다음 생에 하고 이 생에는 도와드리세요. 그냥. 다른 그런 뭐 어떻게 한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욕심이에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어디 가서 그런 소리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건 옳은 얘기가 아니다. 환자가 괜찮으면 도와주는 거예요. 딴 병이면 정신적인 도움, 몸뚱이 아프니까 뭐 중요하냐 이렇게 해서 수행을 도울 수 있는데 치매라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게 치매예요. 노망이란 게 뭐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죠? 제정신이 아닌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연불 털어드리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필요한 거 도와드리고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내가 계속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니다 하고 하면서도 어머니 말 행동에 대해서 어때요? 자꾸 성질나고 짜증이 나고 왜 이래 하지 말라니까 이러면서 자꾸 간섭하고 싸우게 돼요. 갓난 어린애하고 싸우듯이 그 치매도 노인하고 막 같이 살면 맨날 싸워. 그 싸울 때는 뭐예요? 어머니가 제정신이라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어지리든 저렇게 어지리든 내가 알았어. 치울 거 치우고 어지러질 건 어지러 두고 그 어머니를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게 내 공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불교 신자가 아니고요. 해운대에 사는 그냥 일반 시민이에요. 괜찮아요. 제가 아들 문제를 고민하자 지인께서 되게 유명하신 스님이 해운대 오시니까 꼭 가서 그 법륜 스님한테 증문질서리 있으니까 가서 물어보라고 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 드리거든요. 저한테는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있어요. 근데 3살부터 아이가 눈도 잘 안 마주치고 그래서 소아정신과에 갔었거든요. 근데 발달 장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뭐 언어치료, 놀이치료 이런 거 많이 다 해가지고요. 일반 초등학교는 다니고 있는데 보통 애들보다 한 3년 정도가 늦고 그 불안 증세도 있고 사회성도 좀 많이 떨어져요. 이제 내년 중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좀 수업도 좀 덜하고 자율적이고 좀 스트레스 덜 받는 대한 중학교로 보내려고 하느냐 아니면 일반 중학교를 보내야 되느냐가 걱정입니다. 제가 보내고 싶어하는 대안학교는 학교 공부와 뭐 공부도 하지만 아이들의 창의성이나 잘하는 부분을 키워주고 하는 반면에 수도권에 있어서 이 아이를 기숙사에 있어야 되고 혼자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중학교는 집 가까이 있지만 학생 수도 많고 과중한 수업량 때문에 아이가 견딜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물론 부모와 같이 생활하니까 안정감은 있고 또 요즘 그 중학교에서는 특수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활용도 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그 자립심을 키워줄 수 있는 대안학교랑 그래도 집에서 정서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일반 학교 이 두 가지로 고민 중이거든요. 스님께서 오늘 내리는 이 시원한 빗줄기처럼 결정을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마음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내 마음을. 어떤 게 있냐면 아이를 위해서는 대안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마음이 애를 못 놓겠다. 내가 아이를 그렇게 못 보내겠다. 아이만 생각하면 그거 보내야 되는데 내가 아이를 보내놓고 내가 도저히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러면 애를 위해서 보내야 돼요. 내가 고통이 있더라도 참아야 돼. 근데 애를 위해서는 엄마가 보호하는 게 좋은데 나도 직장 가야 되고 뭐 가야 되고 여러 생각해 보면 이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막 돈이 좀 들더라도 막 그거 맡겨놓으면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으면 보내지 말아야 해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아이를 위한다라고 말하지만은 진짜 내 깊이는 이게 지금 내가 힘들어서 보내려고 하느냐 이 머리를 굴리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진짜 아이에게 저게 좋기 때문에 보내려고 하느냐 이걸 자기가 좀 더 살펴봐야 돼. 그러니까 애를 결정을 하지 말고 아직 1년 남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스님 시킨 대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먼저 깨달음장부터 먼저 하세요. 깨달음장 먼저 하고 그래서 마음에서 이게 내 마음을 근본 이게 아이에 대한 무거운 짐을 내가 먼저 들어야 돼. 애가 지금 나한테 무거운 짐이 되면 아이한테 도움이 안 돼, 엄마가.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든 내가 기뻐져야 돼. 아이의 무거운 짐을 내가 탁 벗어버려야 돼. 그래야 내가 진짜 아이를 도와줄 수가 있어. 지금은 아이로 인해서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얘기하면서 막 울먹울먹 하는 것도 이게 지금 벅차다, 힘들다, 이 말이야. 스님이 그래서 이런 경우가 누가 나한테 생길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랬을 때 이거를 한 개인, 이런 애 낳은 그 한 사람한테만 다 네 책임이다. 전생에 네가 죄를 많이 지어 그렇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런 아이들은 국가가 어때요? 이런 아이들이 성장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시스템, 일정하게 이 검사를 해서 이것은 일반 학교에서는 조금 훈련시키기가 어렵다. 이런 사람은 좀 이런 사람을 아이를 다루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어때요?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으면 잘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시설에 이걸 탁 맡겨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부모의 거기 학비라든 책임을 최소화를 해주고 예를 들면 학비가 한 달에 100원 든다 하면 부모는 10원만 내고 90%는 국가가 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 뭐 필요하나 하는데 저렇게 이제 그걸 직접 경험한 사람은 참 인생 자체가 암울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 아이를 내가 평생 어떻게 할까? 그런데 오늘은 수행 자리니까 제도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아이 때문에 내게 무거운 짐이 있다.
이 아이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막 옴짝달싹도 못하게 됐다. 이런 생각하는 거는 아이를 위하는 마음이 아니고 내 문제에 지금 빠져있는 상태. 그래서 깨달음장을 하라는 거는 아이의 무거운 짐을 내가 홀홀 벗어버려라. 던져버려라 이거야. 이런 아이가 있어도 나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자기 인생이 먼저 기뻐져야 되고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래야 내가 이 아이에게 진짜 뭐가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를 내가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무리 아이를 생각한다 해도 더 깊이 보면 내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남에게 떼넘기려고 하는 이런 게 그 밑바닥에 근본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시설에 넣어줘도 애가 훌륭하게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절에 들어올 때 우리 어머니가 울고불고 반대를 했는데 우리 스님이 얘가 절에 안 들어가면 단명한다. 일찍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스님 아들 하십시오 하고 뒤도 안 보러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그 어린 아들을 떼놓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 그죠? 그러나 이게 아들인 게 좋다니까 자기 아픔을 탁 끊고 돌아갔다 이거예요. 이게 아들을 위하는 마음이니까 이게 가능하지. 부모가 어떻게 내 아이를 거기 절에 놔놓을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지 아이를 위하는 것 같지만 그건 아이를 위하는 게 자기가 애를 떼놓고 못 살기 때문에 맥살짝 끌고 간다면 말은 어때요? 애 어린 애를 벌써부터 그래가 되겠냐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건 애 문제가 아니라 자기 문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옷을 입히고 물감을 들이고 매장원에 가서 이발을 시켜주고 이 강아지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말은 강아지를 위한다 하지만 그다 나를 위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남을 위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남편이 죽고 우는 여자가 아이고 스님 남편 죽고 이제 나는 혼자 어떻게 살아요 이럴 때 죽은 남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살 자기 걱정하는 거다. 사람이 죽어도 자기 걱정밖에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식 걱정을 하겠어요. 자식 키울 내 걱정을 하지 진짜 자식을 걱정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를 그냥 어디 떼넘겨버리면 좋을까? 돈을 좀 붙여가지고 저다 맡겨버릴까? 이래가지고 이러니까 돈이 너무 아깝고 데리고 있자니 내가 너무 힘들고 이런 머리 굴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탁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깨달음장을 해가지고 내가 아이의 무거운 짐을 탁 덜어버려야 돼. 애가 내 인생에 더 이상 방해가 안 돼야 돼. 내가 딱 행복해져 버려야 돼. 그래야 이제 애한테 내가 뭘 도와줄지가 진정으로 아이를 위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 되면 어떠냐? 그래 어떤 사람은 이런 장애만 모아가지고 제 자식도 아닌데 가르친 사람도 있는데 수녀님을 보면 나는 왜 남도 아니고 내 자식인데 내가 왜 애를 책임 못 질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아무리 도와주겠다 해도 아니다. 내 자식은 내가 책임이야. 더 나아가서는 이런 애 남이 버린다고 데리고 와가 어때요? 같이 어차피 내 애 하나 키우나 둘이 키우나 마찬가지니까 내가 이런 애 데려와서 하나 더 키우겠다. 이런 마음으로 진짜 아이를 위하는 마음을 탁 내버려야 돼. 그래야 이 아이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잘 크는 거.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장애가 있지만은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어때요? 내가 어쨌든 최대한도로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낼 때 이제 선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장애가 있지만은 정상적인 사람과 같이 부족하지만은 뒤섞여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어렵지만은 우리 같이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가 정상화시키는 방식이 있어요. 이럴 때는 좀 힘들지만은 정상적인 사람과 같이 살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어떤 병의 정도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정상적인 사람과 같이 하기 너무 힘들어. 그럼 이게 노력을 어떻게 해가 정상화되는 과정이 아니고 거기에서 좌절하고 절망해버릴 요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이런 장애에 있는 사람들만 모아서 거기에 맞게 맞춤 교육하는 특별학교에 보내줘야 돼요. 오히려 그 상황에 맞게끔 훈련을 받을 수가 있다. 내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아이의 장래에 정말 좋을까를 생각해서 그 공동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때 보내는 게 좋겠다면 내가 빚을 내서라도 내가 막 어떤 일을 해서라도 아이를 위해서 거기 보내놓고 내가 그 부담을 해야 되고 이 정상적인
아이들과 있으면서 조금 도와만 주면 훈련을 받는 게 아이의 정상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겠다 하면 부모가 직장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어때요? 먹는 것도 적게 먹고 남편 혼자 벌어라 그러고 아이를 내가 딱 때리고 내가 전적으로 사랑을 기울여서 아이하고 각주 학교 다니고 도와주고 이래야 돼요. 이럴 때 욕심을 내면 안 돼. 그래서 내 부담을 덜으라 하는 이유는 이게 부담스러우면 이게 빨리 어떻게 좀 좋아지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빨리 안 좋아지는 아이에 대해서 막 자꾸 나도 모르게 짜증을 내고 푸시를 하고 이러면 애가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부담이 하나도 없어야 그저 아이가 그래도 한 발 한 발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애쓰는 그게 너무 고맙고 그 장하게 느껴져야 그 아이가 10번을 실패해도 또 11번째 엄마 같이 하고 20번을 실패해도 21번째 또 같이 하고 이런 마음이 들지 그걸 갖고 짜증내고 이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좋아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판단도 아이의 상태에 따라 전문가의 진찰을 받고 판단해야지 그냥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가능하면 정상인 속에서 훈련받는 게 앞으로 사실은 훨씬 좋아요. 그러나 그 병이 일정하게 넘어가 버리면 좋지만은 여기서는 안 돼요. 그러면 전문가가 엄마라도 이거 안 돼. 사랑만 갖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분야를 전문으로 아는 사람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파도 내 병을 내가 고쳐야 되는데도 내가 잘 모르니까 의사한테 몸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죠? 내 아이라도 이 전문가한테 맡겨야 될 게 있고 근데 내가 부담스러워가면 돈 좀 부채가 줘가 남한테 띠먹기를 하는 이런 식의 발상은 안 된다. 보내라 마라가 아니라 보내는 마음이 달라져요. 이 보내는 마음이 진짜 아이를 위하는 마음이라야 된다. 내가 안아도 보내도. 그런데 이게 내가 무거운 짐으로 있는 한은 아무리 아이를 위해서 보낸다 해도 그게 착각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먼저 자기 해방을 해라. 깨담장 갔다 오고 부족하면 매일 기도를 부처님 이런 아이를 나에게 보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바뀌어야 돼. 그러고 또 나눔의 장에 가서 자기 마음을 더 깊이 보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해탈해야 돼. 그러고 나면 이제 진짜 아이를 위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 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어느 게 좋겠느냐를 생각할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키우든 내가 데리고 있어요. 정상학교 다니든 또는 거기 장애학교 보내든 장애학교 보내도 보고 싶지만은 참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또 정상학교에 보낸다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를 위해서 아이와 함께 해줘야 된다. 이런.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더운 여름에 소나기 오듯이 해결이 됐어요. 10살 된 아들이 말을 더듬고 틱이 있습니다. 말은 처음 엄마라는 말을 할 때부터 더듬었던 것 같습니다. 저하고 얘기할 때 제일 심합니다. 틱은 생긴 지 7개월 정도 되었고 말을 안 더듬으려고 애쓰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용량이 작은 알을 먹다가 점점 더 심해져서 자꾸 약을 늘리고 있습니다. 틱도 밖에서는 괜찮은데 집에 오면 특히 저와 있을 때 심한 것 같습니다. 아이가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아이가 좋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과거에 아이에게 잘못했던 것이 자꾸 후회되고 아이 대하는 것이 너무 조심스럽고 제 마음에 병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이한테 안 좋은 거 아는데 자꾸 우울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아이가 나을 수 있을까요? 그래, 네 자기가 어떻게 하면 또 애가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또 애 바꾸려고 그러잖아. 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 술 안 먹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 바람 안 피울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애 공부 안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애가 좋아질까? 내가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수행 같지만은 결국 목표가 뭐예요? 남 바꾸겠다는 거 아니야? 남 바꾸겠다. 남 바꾸겠다는 건 공부가 아니라니까. 애가 더듬든지 말든지 내가 편해지는 게 수행이라니까. 애가 더듬으면 못 돼. 더듬으면 안 되나?
남자면 술도 좀 먹을 수 있고 늦게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놔버리면 되듯이 뭐 이거 좀 더듬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자식을 있는 그대로 두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말을 더듬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 말 더듬는 보고 세상 사람은 다 너의 문제가 있다 하지만은 엄마는 말을 더듬어도 너를 사랑하고 지체 부자여라도 너를 사랑하고 공부 못해도 너를 사랑하고 사고를 쳐도 너를 사랑한다. 이게 엄마 아니야. 근데 내가 몇 번 얘기하지만 이 엄마들이 아니야 전부 다. 얼굴 예쁘고 신체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그러면 엄마 아이라도 좋아해야 안 해요? 좋아해. 이웃집 애도 이쁘단 말이에요. 그런 애는. 그게 무슨 엄마예요. 엄마라는 거는 애가 어떻든 세상 사람이 다 문제가 있다 해도 엄마라는 거는 그걸 보호한단 말이에요. 여기 사람을 죽였다, 성추행을 했다, 그래, 세상에는 전자발찌를 깬다, 해가지고 전부 일가친척도 저 가까이 가지 마라, 저는 한다 해도 감옥에 가 있으면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보살펴야 되고, 사람을 죽여가 사형 선고를 받으면 엄마는 그래도 판사한테 가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빌고, 그게 엄마예요. 엄마 마음을 내면 자기가 편해지지. 자기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할 게 뭐 있어. 엄마가 아니라서 그렇지. 더듬어도 괜찮아. 말 좀 더듬으면 어때? 큰 문제 없다, 야. 그러면 적어도 엄마한테 말할 때는 더듬어도 괜찮다는 믿음이 완전히 생겨. 엄마가 이게 또 말만 저리지 속으로는 내 더듬는 거 싫어한다. 이러니까 더 긴장이 되니까 더 더듬지.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내가 어떻게 말하든 그 전혀 신경 안 쓰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엄마하고 얘기할 때는 더듬어도 되고 안 더듬어도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안 더듬게 되지. 내가 그래 좀 애가 안 더듬을 거다 이런 목표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더듬어도 좋다. 말 그게 뭐가 중요하노? 난 네 맘 다 안다. 그 표현거리 중요한 거 아니다. 그 말 잘해봐야 사기꾼밖에 더 되나? 이렇게 내 자식을 그냥 어떤 조건에서든 넌 내 사랑하는 자식이다. 이런 관점에 서야지. 그러니까 기도를 제가 애 엄마가 그동안 엄마 노릇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제는 아예 뭐든지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엄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저 공부만 하면 공부 잘해야 돼. 그저 말도 잘해야 돼. 그저 코도 세워가 수술도 해야 돼. 뭐도 해야 돼. 이러니까 애들이 죽을 짓이지. 피아노 배워라. 태권도 배워라. 또 공부도 잘해라. 회화도 해라. 그래가지고 잘해가지고 어디 누가 하버드 대학 하나 들어갔다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우리 애들 저래 됐으면 좋겠다. 사람이 다 달라. 사람이. 왜 사람이 태어나서 제 생긴 대로, 제 취향대로 살도록 좀 안 해줘? 요즘 동물도 그러잖아. 살다가 나중에 잡아먹는 게 아니라 그냥 쌀고기 맛있는 거 먹으려고 가다 놓고 그냥 불 켜가 잠도 못 재우고 비생명적으로 키우듯이 아이들도 지금 다 여러분들이 그냥 정형화, 내가 원하는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막 그런 식으로 육체도 칼로 갖고 막 이리저리 째가지고 그림대로 만들고 이사 대라 뭐 대라 해가지고 강제로 하고 그래서 지금 애들이 지금 다 죽어나는 거예요. 그저 지위, 돈 이런 것만 따지지 말고 내 아이는 그 아이대로 세상에 우리 뭐라 그러든 엄마는 그냥 애 그대로 네 그대로 엄마가 사랑하는 마음을 내줘야 될 거 아니야. 천하가 다 나를 벌어도 우리 엄마는 나를 보호한다. 이런 게 엄마의 사랑이고 보살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애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자라야 나중에 결혼을 해도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제 엄마로부터도 이렇게 버림받는 애들은 못났다고 공부 못한다고 말 더듬는다고 신체 문제가 있다고 버림받는 그러니까 사람을 결혼을 해도 사람을 신뢰 못하지. 그렇게 기도해봐요.
애를 자꾸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래, 엄마는 너 있는 그대로, 엄마한테는 너 부담 갖지 마라. 그럼 너 있는 그대로 나는 널 사랑한다. 그러니까 얘는 말도 할 필요 없어요. 애한테는. 그냥 항상 엄마는 널 사랑해. 어떻든 엄마는 너 편이야. 이렇게 자꾸 힘을 줘야 돼요. 예. 예.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중반 가장입니다. 지난주에 처음 여기 참석을 했었고요. 카이스트에서 그때 그 북콘서트 할 때 뵙고 오늘 다시 뵙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네. 제 위로 이제 형이 하나 있었는데 제 형이 대학교 1학년 때 아버지한테 심하게 꾸중을 듣고서 술을 많이 마시고 오다가 이제 열차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때부터 이제 그때 아버지가 제 나이하고 똑같은 나이였는데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고 아주 힘들게 사시다가 지금 그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치매에 걸리신 걸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보통 인간의 어떤 삶이라든가 아니면 그 미덕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뇌에서 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저는 아무런 이제 종교적인 배경이 없어서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만약에 이제 부처님이 알츠하이머에 걸리시더라도 그런 깨달음이라는 게 흔적이라도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는데 그 일체유심조에서 그 마음이라는 게 결국은 다 뇌가 아닌가. 그렇다면 육신이 없는 어떤 그 이외에 육신의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의 그런 깨달음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가, 그런 게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아버지를 보면은 더 이상 그 삶이 의미가 없어 보이고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그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지 보이는데,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는 그거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걸 살펴보면 존재의 가장 기본 바탕이 물질이에요. 물질. 물질 위에 물질 현상이 있고, 물질 위에 생명 현상이 있고, 생명 현상 위에 정신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의 존재를 셋으로 나눠서 말한다면 물질, 생명, 정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물질도 보면 우리가 태초에 다시 빅뱅 때 보면 일단 코크가 결합해가 소립자가 되고, 소립자가 결합해가 원자가 되고, 원자가 결합해가 분자가 되고, 분자가 결합해가 물질을 만들잖아, 그죠? 근데 또 이 분자들도 보면 아주 기본적인 관계, 뭐 분자가 2개 결합, 원자가 2개 결합하거나 3개 결합하는 이런 무기물부터 점점 수백 개, 수천 개 결합하는 고분자, 유기물로 존재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 유기물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가 생명의 단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막연히 결합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결합할 때도 다 결합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생명현상이 일어나려면 그것이 설계도에 따라서 결합해야 생명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자기복제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계도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유전자다, 이래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은 물질인데 어떤 고도의 설계도에 따라서 결합을 하면 생명현상이라는, 물질을 기반으로 하되 물질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 데서 이걸 굳이 비유를 들어서 말한다면 자동차 부속품 2만 개를 분해해 놓고 바가지에 담아 놓으면 아무런 작용이 없는데, 그거를 설계도에 따라서 조립해 놓아서 자동차를 조립해 놓으면 작동하는 원리가 있잖아요. 물질적으로는 양쪽이 똑같아요. 무게도 똑같고 모든 게 똑같은데, 이쪽은 움직이는 작용이 없죠. 이쪽은 움직이는 작용이 있고, 이쪽은 불을 밝히는 작용이 없다면 이쪽은 불을 밝히는 작용이 있고,
이쪽은 소리 내는 작용이 없다면 이쪽은 소리 내는 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른 작용이라는 거죠. 이것처럼 생명작용이라는 것은 물질을 기초로 하되 물질작용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물질로 되어 있으니까 공중에서 떨어뜨리면 떨어지는 중력을 받는다. 이게 다 똑같아요. 물질이니까. 그러나 이제 생명현상은 물질현상이 없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이러한 생명현상을 토대로 해서 정신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현상은 인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동물에도 다 있어요. 인간의 정신현상이 가장 고도화된 거죠. 만약에 침팬지의 이런 인간 현상이 초급적 우리 말하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면 인간의 정신현상은 훨씬 더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정신현상은 반드시 물질을 토대로 하고 있어요. 물질을 토대로 하고 있고 생명을 토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데 정신현상이 나타날 수 없고 물질이 없는데 생명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생명현상이 물질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물질과 똑같다고 보면 안 되고 생명현상이 생명현상을 토대로 해서 정신현상이 있다고 정신현상이 생명현상과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어떤 프로그램도 소프트웨어도 하드웨어를 기반하고 있지만은 그게 똑같이 기술 혁신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다. 소프트웨어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을 때 그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지만 다른 컴퓨터로 다운받을 수 있다 하는 걸 좀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그러나 어떤 소프트웨어도 하드웨어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간 정신에 대한 이해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일정이 없으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가 더 얘기해 보기로 한다. 그러니 물질을 부정하고 즉 생명을 부정하고 정신만 얘기해도 맞지가 않고 정신을 부정하고 생명으로 똑같이 취급해도 맞지가 않습니다. 생명현상은 짐승이 배고프면 먹으려고 배부르면 안 먹는데 인간은 정신현상이 거기 가미되면 어떠냐. 배부른데도 자기가 가지고 남 배고픈 사람한테 못 먹게 하는 현상도 있고 자기가 배고픈데도 어때요?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현상도 있잖아. 그죠? 이거는 생명현상이 아니고 정신현상이에요. 그래서 정신현상은 생명현상을 기초로 하되 생명현상과는 한 차원 또 다른 차원이 같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기초로 물질로 기초되어 있고 물질현상을 기초로 하고 있고 다음에 생명현상, 생명체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정신작용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개가 함께 있는 거지 그냥 생명현상으로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생명현상을 떠나서 정신현상만 따로 논다 이렇게 생각해도 맞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 정도로 이해하셔서 조금 더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정신이 없으세요? 있으세요? 걷지는 못하시고 그냥 걷거나 말은 못하시고 그냥 의식만 있습니다. 네, 그럼 가서 좀 휠체어 좀 밀어드리고 그냥 말은 못해도 내 얘기 들으니까 위로 좀 해드리고 아버지 사랑해요. 우리 키운다 고생 많이 하셨죠? 아이고 이렇게 이제 고마워하는 마음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보람이 있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아이고 우리 키운다 고생하셨죠. 그래도 다 아버지 고생해서 키우네 우리가 다 이만하게 잘 살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지난 삶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자기의 지난 삶에 대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 그럼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는 물 한 그릇 떠드리고 밀어드리고 이런 게 필요하죠. 죽은 뒤에 진수성찬을 차리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찬물 한 그릇 떠드리는 게 더 중요하고 죽은 뒤에 묘를 태산같이 쓰는 것보다는 어때요? 살아있을 때
한번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죽은 뒤에 공연히 소란 떨지 말고 그건 다 산 사람들 저거 필요해서 하는 짓이니까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아버지를 위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다음은 휠체어라도 한번 밀어주고 한번 가서 손잡아드리고 말 한마디라도 위로해드리는 게 아버지를 위해서는 도움이 된다. 나를 위해서는 별개예요. 나를 위해서는 돌아가신 뒤에 뭐 묘를 크게 쓰든지 비석을 해놓든지 뭐 장례를 크게 치르든지 뭐 49제를 거창하게 지내든지 이건 누구 만족이다. 내 만족, 내 뿌듯함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건 아버지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세상 사람이 쓰는 일은 다 모든 의식은 다 산 사람들을 위한 거지. 제사 지내는 게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할까? 산 사람을 위해서 할까? 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와서 먹는 거 봤어요? 다 만들어 놓고 지 먹고 다 지가 쓰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건 다 산 사람들을 그 섭섭함, 부모에 대한 은혜를 못 갚은 섭섭함을 치유하는 하나의 정신 치유 작업이다. 그게 문화화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와서 또 질문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22살 딸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걔가 일본에 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딸 아이 성장 과정이 네. 3살 때 전기 감전으로 인해서 이 손이 좀 장애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글씨 쓰는 거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뭐 그렇게 많은 불편은 없지만 그 어려서부터 그 손에 대한 장애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좀 학급에서 따돌림을 받아서 마음의 상처가 되게 깊었는데 그 당시 저는 딸을 감싸주지 못하고 오히려 딸을 많이 제가 너한테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감싸주지 못한 그 부모로서의 그거를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래도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어려서부터 만화가가 되겠다고 해서 그 만화 분야에 대해서 이제 일본 그 사이트 같은 걸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일본어를 터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부에 대한 관심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기가 스스로 일본을 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2학년 지금 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남한테 이렇게 자꾸만 뒤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장 과정에서도 걔가 5학년 때 크게 왕따를 당했고 엄마에게도 사랑을 많이 못 받은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일본 가서도 작년에 일본 대동지진 일어났을 때도 자기는 너무 재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안 좋은 일이 있고 또 2학년 올라와서 자기가 좀 3D 전공으로 가도 좋아하는 과하고 선택이 이렇게 중복이 돼서 듣지 못한다는 그 불만 그런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공 상관없이 너가 좋아하는 거를 선택해서 해라 했더니 엄마 내가 일본 가서 투자한 돈이 얼만데 응? 그 미래에 대한 불안도 되게 강합니다. 그 심지어는 엄마 난 일본에서 취직을 안 하면 죽어버리겠대요. 그런 극한 말도 하길래 그때는 진짜 이게 제가 지은 죄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몇 살이라고요? 22살입니다. 놔두세요. 22살이면 성인이니까 이제 신경 꺼요. 자기 인생이나 잘 사세요. 그거 자꾸 집착하면 딸도 괴롭고 자기도 괴롭고 그래요. 그래도 엄마로서 좀 애가 20살 넘으면 엄마 아니에요 이제. 이러면 엄마지. 20살 넘으면 끝난 거예요. 어떤 걔가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없어요. 조언이나 없어 그런 거. 남이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하지. 그걸 가지고 내가 괴로워하는 내 문제만 풀면 돼요. 항상 딸이 물으면 그래 아이고 그래 이렇게만 얘기하면 돼요. 엄마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 똑똑한 네가 알지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러면 나중에 책임을 져야 돼요. 알았어요? 절대로 20살 넘는 아이들한테는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물으면 아이고 엄마는 모른다 이렇게 발뺌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도 자꾸 물으면 아이고 잘은 모르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책임 전가 안 받도록 그래야 해방이 됩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면 나중에 나 책임을 물어요. 엄마가 알아 가르쳤나? 이렇게 결혼할까 말까 이래도 아이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만 살은 것만 해도 감옥살이 했는데 자식 때문에 또 감옥을 뒤집어 쓸 필요는 없어요. 20살까지는 정성결에서 키워주고 20살 넘으면 딱 정을 끊으셔야 돼요. 그게 자식을 위한 최고의 엄마의 사랑이고 그것이 내 인생을 위한 최고의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신경 꺼요? 그렇지만 걔는 좀 그런 장애도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더 장애 있어도 괜찮아요. 장애 그거 뭐 큰 문제 안 돼요. 그렇게 자꾸 장애가 있다, 공부를 못한다, 어쩌다 이렇게 하면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껴안고 살아야지. 정을 끊었어요. 부처님께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리 딸은 잘 살 겁니다. 저도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울고 딸도 울고 둘이 같이 이제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보면. 아무리 딸이 내가 귀엽지만 나하고 딸하고 둘이 수렁에 빠졌는데 물에 빠졌는데 딸을 건지고 내가 죽고 딸을 건지면 되겠는데 같이 빠져 죽든지 산다면 나밖에 못 사든지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빠져 죽는 게 나아요? 나라도 사는 게 나아요? 예? 어떤 게 나아요? 같이 빠져 죽는 게 나아요? 나라도 사는 게 나아요? 그래, 이래 정 때문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둘이 다 빠져 죽느니 나라도 사는 게 안 나아요? 그래, 내라도 나와야 장례라도 치러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죽고 딸이 살 수 있으면 엄마로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차피 딸이 죽는데 그걸 건지려면 나도 같이 죽든지, 안 그러면 포기하든지 해야 되면 깨끗이 포기해야 돼요. 그래, 시체라도 건져가 장례라도 치러주지. 그럼 뭐냐? 딸이 괴로워하는데 같이 빠져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 둘 다 괴로우면. 딸이 괴로워하더라도 나라도 싱글벙글 살아야 딸이 나 볼 때라도 즐겁게 살지. 현명한 게 필요해요. 그건 부모 정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20살 넘었으면 알아서 살도록 놔둬요.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찢고 뽑고 괴로워하면서 살도록. 다만 내가 원망해서는 안 돼요. 왜? 딸이 어릴 때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지만 내가 딸을 원망하지는 마라 이 말이에요. 기도는 해줄 수 있죠. 아이고 내가 어릴 때 좀 잘 못했으니까 오면 따뜻하게는 해줄 필요가 있지. 그러나 내가 뭐 해줄 수는 없어. 다른 사람의 인생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해줄 수 있다고 자꾸 그래 착각하고 있는데 오산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인생에 뭐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면 지혜로운 자는 듣고 자기 인생의 양식으로 삼는 거고 어리석은 자는 양식으로 안 삼는 거고 내가 해줄 수 있다면 왜 어떤 사람 해주고 어떤 사람 못 해줘요? 그럼 차별 아니에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난 말할 뿐이지. 그걸 자기가 양식으로 삼는 사람도 있고 안 삼는 사람도 있고 다 각자 몫이에요. 그러니 그건 딸의 인생이니까 20살이 넘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둬요. 자기 인생 잘 사세요. 그렇게 내가 담담해야 딸이 강해집니다. 아시겠어요? 건강해져요. 정을 끊어줘야 건강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아이고 부처님 우리 딸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해주세요 이 말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리 딸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탁 엄마가 자식을 믿어줘야 돼. 저렇게 헤매다가도 잘할 거야 알았어. 이렇게 믿어줘야 된다. 자, 이런 일 저런 일 우리 인생 살면서 닥칩니다. 근데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인데 사실은 혼자 그걸 붙들고 꽁꽁 앓다가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거든. 너무 힘들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움켜쥐고 있으면 이게 끝이 없어요.
그냥 드러내놓고 이렇게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드러내면 돼요. 자꾸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괴로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혼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3번, 4번 떨어지면 본인은 굉장히 괴롭지만 딴 사람 볼 때요, 뭐 그런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3번 떨어져서 난 그거 못하고 이거 한다 이런 생각하지 딴 사람 아무 관계 없어요. 나는 이거 어릴 때 깨쳤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 시골에서 자취를 하니까 이제 일주일마다 집에 가서 쌀을 한 마리씩 가져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김치를 담아가 그 쌀에다가 이 단지, 그때는 이 플라스틱도 없고 단지를 박아가 이래가 안 흔들리도록 해가 가져오는데 차에 오다 보면 복잡하다 보면 이게 섞여가지고 빨간 물이 줄 흘러가지고 묻어 있어요. 그걸 갖고 이제 어깨 메고 오면 이 교복 하얗게 빨았는데 여도 김치 국물이 묻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시내버스 탈 때 여학생도 있고 있으면 신경 써요, 안 써요? 굉장히 써요. 막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보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순간에 가만 보니까 아무도 내보는 사람 없어.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지. 다 자기 일 바빠가 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힐끔이래 한번 보죠. 힐끔이래 보고 가는데 막 나는 막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다 자기 바빠 자기 살기 바쁘지 나 쳐다보는 사람 없어.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갖고 너무 전전긍긍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데서 툭 드러내놓고 내가 얘기 나눠보고 툭 털고 살면 그런 남편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전전긍긍하면 죽을 때까지 끝이 없어요, 인생이. 그래서 결국 자기 인생 자꾸 타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쓸데없이 자꾸 마음이 먼저 가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래서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삶을 주어진 상황 속에서 늘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살아가도록.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중요하게 여겨지실 것 같은데요. 가끔 그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저한테 든든한 백이 돼주기도 하지만 가끔은 그게 이제 굴레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제일 큰 게 이제 돈에 얽혀 있는 것들, 그리고 또 말과 행동들, 또 결혼으로 인해서 생긴 새로운 가족들에 대한 상처들이 좀 많이 있는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인정을 하고 포용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렇게 삥 돌려가 얘기하지 말고 시댁하고 뭐가 문제예요? 저는 시댁은 그냥 적당하고요. 친정에서 좀 너무 어떻게? 아니 아버님이 이제 뇌졸중으로 뭐 쓰러지셨는데 네. 뭐 그동안 힘들게 사셔서 이해는 합니다만 불쌍하게 생각할 틈도 없이 막 여러 가지 빚들과 뭐 법정 소송들이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을 불쌍하게 생각을 하다가도 그런 것들이 너무 짐스럽고 또 그런 짐스러운 아버님을 당뇨에 걸려있는 엄마가 보살펴야 되는데 그래서 마냥 불쌍하게 보고 있는데 한 번씩 술을 드시면 또 주정을 하시는 걸 이해를 못 하겠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안 가면 되지. 근데 또 그런 게 제가 배워온 도리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괜찮아. 괜찮은가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부모가 자식을, 애를 돌보지 않는 거는 나쁜 짓이 되지만은 부모를 돌보지 않는 건 나쁜 짓에는 속하지 않는다. 짐승 수준은 된다. 제가 질문을 들으면서 고개를 많이 끄덕여가지고 이거 질문을 할까 말까 고민을 괜찮아. 했었거든요. 해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도 그럼 좀 냉정함을 가져야 되는 냉정함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는 거예요. 애기 몇이요? 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자기 아이를 키우는데 충실하고 그다음에 힘이 남으면 아까 얘기했잖아. 짐승 수준을 조금 넘어서는 사람 수준이 되려면 가끔 전화도 해드리고 한 번씩 가끔 가보고 그런 정도로 자기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짐스럽게 생각하면서 하는 건 하나님보다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내 부모가 편찮은데 그걸 짐스럽게 생각하나. 그렇다고 내가 다 해줄 수는 없잖아. 네. 그럼 우리 부모님이 내 결혼해가 애 낳는 거 손자 한번 안아보고 싶다고 울고불고 하면 그걸 해줘야 되나? 그게 고민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자기 인생의 중심이 없다는 거지. 그건 부모님의 마음이 그런 거고 나는 내 인생이 있는 거지. 그걸 갖고 부모님이 이렇게 원하는 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는 자기의 번뇌지, 자기 인생길에 확신이 없어서 생긴 문제지 부모님이 요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자기 속에 있는 그런 흔들림이 부모라고 하는 그 강력한 요구에 자극을 받아서 흔들리는 거지. 그걸 부모를 보면 안 돼. 자기를 봐야지. 그러니까 자기 갈 길을 자기가 가는 거지. 네. 부모 핑계 대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고 그래. 그걸 갖고 짐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부모님 보고 빨리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돼. 네. 내가 짐을 덜려면 죽어야 짐이 덜어지잖아. 그러니까 그게 좋은 마음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 그러니까 부모님께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또 내가 흔쾌히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선을 다하고, 안 되는 거는 내가 남이 원하는 걸 내가 다 해줄 수가 없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도 없고. 스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부모를 냉정하게 끊어라 이렇게 들으면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 듣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싸울 때 신경 꺼라 이렇게 말하는 건 부모를 외면하는 게 아니야. 엄마 아빠를 싸울 때는 싸울 만한 이유가 있어 싸우는데, 내가 엄마 보고 아빠하고 싸우지 마라 그러는데 엄마가 내 말 들을 사람 여자가 아니야. 그 여자가 내 말 들을 여자면 남편 말 듣지 왜 내 말 듣겠어. 그 아빠 보고 엄마하고 싸우지 마라, 아빠 술 먹지 마라 그런다고 내 말 들을 남자면 그거 왜 지 마누라 말 듣지 내 말 듣겠어. 이미 여기는 아빠도 내 말 들을 사람 아니고 엄마도 내 말 들을 사람 아닌데, 내가 아빠 보고 싸우지 마라, 엄마 보고 싸우지 마라, 이 둘 다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성질이 난단 말이야. 그렇죠. 아빠 보고 이렇게 하라는데 안 하니까 내가 성질 날 거 아니야. 먹지 말라는데 먹으니까. 그러면 내가 아빠를 미워해야 돼. 내가 엄마를 미워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나하고 엄마하고 싸우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고, 아빠하고 나하고 싸우고, 그럼 3-4번이 다 싸우잖아. 그리고 나는 엄마 아빠를 미워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또 내쳐야 돼.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사람 싸우는 건 두 부부의 싸움이니까 내 일이 아니다. 싸울 일이 있어서 두 분께서 싸우겠지. 그러니까 두 분이 싸우시면 조용히 문 닫고 나오면 된단 말이야. 전화 와가지고 엄마가 아빠 흉을 보면 네네 알겠어요 어머니 힘드시죠 이러면 해야지. 엄마 덩달아가 아빠 흉 받아 안 되고, 아빠 이해시킨다고 엄마한테 엄마가 그러면 안 돼, 아빠 이래 이해해야지 이런 말도 하면 안 돼. 그러면 엄마가 말할 때 엄마를 이해시킨다고 반박을 하면 엄마가 속상하고, 엄마 말 듣고 아빠를 나쁘다고 같이 동조를 하면 아빠 나쁜 놈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 마음이 그렇구나 하고만 받아주는 거예요. 아이고 엄마가 아빠 때문에 힘드시구나. 그래요 어머니. 아빠가 뭐라 그러면 아이고 내 아빠 마음이 저리 힘드시구나. 나는 이것만 받으면 되지. 그 싸우면 일체 관여하면 안 돼. 그건 죽은 문제니까. 그러면 나하고 엄마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나하고 아빠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잖아. 어차피 두 부부가 싸우는데 내가 말리려 하다 보면 3번이 싸우고, 두 부부 일로 놔두면 나는 엄마하고 관계를 유지하잖아. 그럼 현실적으로 어느 게 이기고? 그러니까 이게 지혜롭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 일에 엄마 아빠 일에 안쓰럽다고 해가 덤졌다가 또 술 먹다고 싫어했다가 또 빚 많이 졌다가 또 부담스러워했다가 또 아픈 거 가서 불쌍히 여겼다가, 그럼 자기만 괴로운 거고 아무 문제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그거는 아빠 일이니까 술을 먹든지 뭘 하든지 뭐 빚이 있든지 그건 아빠 일이잖아. 그지? 자기님이 결혼했잖아. 자식으로서 병원에 한 번씩 가보고. 그러니까 술 먹는다고 안 가고 그러지 말란 말이야. 그 술 먹는 건 아빠 일이고 병원에 가는 건 누 일이다? 내 일이다. 병원에 가보고 병원비 도와줄 수 있으면 조금 드리고 또 뭐 사갈 거 있으면 좀 사주고, 아빠가 이렇기 때문에 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해주고 그래 하지 말고 자식 도리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간섭 인생에 하지 말고.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 똑같은 거야. 니나 잘 살아라 이 얘기야. 네. 자꾸 남의 인생에 간섭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자꾸 남의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 안 된다 저래면 안 된다 이러니까 자기 인생이 힘들어. 남한테도 아무 도움도 안 돼. 알았어요? 네. 응.
물론 이제 여러분들 제가 짧은 시간에 얘기하니까 압축해서 얘기하다 보니 뭐 약간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점은 아빠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누구다.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할 거냐, 이 문제예요.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비들찌고 몸이 아프고 남편이 바람을 피고 뭐 아이가 어떻고 말을 안 듣고 그래, 다 그렇다 치고 그 속에서 너는 어떡할래? 그런 이유로 너는 불행하게 살래? 불행하게 살고 싶으면 그냥 이유 핑계 대고 불행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바보 같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내 인생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부모가 죽고 애가 죽고 사고가 나고 뭐 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면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거다. 그런데 그거를 행복하게 하려면 내가 팔에 하나 없으면 없는 대로, 눈에 안 보이면 없는 대로 이 상황에서도 나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이게 내가 부처다, 이 얘기예요. 이 상황에서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존귀한 존재는 없다. 이 자각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럴 때 자식도 조금 도움이 되고 남편도 도움이 되고 아내도 도움이 되고 부모에게도 도움이 되지. 이렇게 자기가 자기 인생 하나도 건사 못하면서 뭐 남이 어떻고 저떻고 해봐야 그 사람들한테도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자기 짐이 무거우면 옆에 쳐다볼 수가 없어. 보이지도 않아. 땅밖에 안 보여. 자기 짐이 가벼우면 고개를 두리번두리번하면서 이웃 사람도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지은 짐이 무거우면 덜어줄 수도 있어. 설령 내가 다른 사람 짐 무거운 걸 봐도 내 짐이 무거우면 덜어줄 수가 없어. 아무 도움도 안 돼. 그러니 자꾸 이런저런 핑계대고 자기 괴로움을 합리화하지 마라. 다 살만하다. 아까 그 아주머니 얘기, 그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분 입장에서는 지금 죽을 지경이 죽을 지가 아니에요. 죽을 지경이지만은 다른 면에서 보면 또 별거 아니야. 아까 저기 사업부도 내놓고 이 인간 딴 여자하고 어때요? 무슨 그라이더 뭐 하러 다닌다고? 페라 뭐 이름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도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거 그렇게 죽을 일 아니고 그거 갖고 괴로워하면 내 인생만 자꾸 불행해진다. 이해는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괴로울 수 있겠다. 이해돼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거는 그래봤자 니한테 남는 게 뭐냐는 거예요. 왜 너 인생을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이렇게 사물을 관점을 바꿔서 보면 이런 속에서도 너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왜 행복으로 가는 길은 포기하고 불행하러 가는 길을 그렇게 죽으라고 가고 싶어 하느냐. 그러니 여러분들 그래요. 스님 이런 속에서 그래 하겠어요? 못하지. 근데 우리 보고 하라 그래요. 결혼했잖아. 애기 엄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시작을 했는데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나는 내 꼬라지가 그 수준이 안 되는 줄 알고 내 현명함은 그걸 고칠 줄 아는 거 남도 못 고치고 나도 못 고쳐. 그러나 나의 현명함은 어딨나. 내 꼬라지를 알고 거기에 적정하게 맞게 결혼도 안 하고 애기도 안 낳고 이렇게 살잖아. 근데 자기들은 지 꼬라지도 모르고 덤벙대 가지고 일을 벌렸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뒷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애를 낳았으면 20살 넘게 키워놓고 그러고 나처럼 하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책임을 안 질러 그러냐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응? 그러니까 아까 저 처녀도 보세요. 그건 벌써 저런 심리 상태가 저게 만나면 지금 불행을 어떻게 자초하겠다. 그때 그 불행이 안 되도록 하는 거는 그를 깨안아버리는 마음을 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멋있는 남자를 기대하는 그 심리를 못 버리는 하는 그 남자하고는 안 맞아.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요.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가든지, 안 그러면 내가 생각을 확 바꿔가 정말 영혼이 불쌍한 사람을 내가 하나 구제한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수녀 같은 마음을 내가지고 보디사트바의 마음을 내서 하든지. 근데 저렇게 마음이 설릴 때는 내가 보디사트바가 돼야지 이런 또 마음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어요? 감당도 못할 마음이, 뒷감당도 못할 마음이. 쥐약을 먹으려면 이게 막 의외도 좋게 보여요. 색깔 좋지, 모양 좋지, 냄새 좋지, 접시에 담겼지. 쥐가 언제 쓰레기장 뒤지던 쥐에게 이런 기회가 와요. 돌아가다가도 또 미래이 남고, 돌아가다가도 또 미래이 남고, 겨우 기어코 먹고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냉정해야 한다. 냉정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자식을 키울 때 20살이 넘으면 정을 탁 끊어서, 아까 저런 뭐 엄마가 땅을 주고 저런 거 있잖아요. 저거 다 부모 때문에 망치는 거예요. 저런 건 딱 그냥 20살 넘으면 집으로 밖으로 몰아내버리고 내 먹을 것만 딱 놔놓고 나머지 돈은 다 법륜 스님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다 주세요. 그럼 나는 그걸 감당할 능력이 돼요. 아시겠어요? 그걸 다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 주든지 인도나 어디에 남은 많은만 있어도 죽고 사는 사람들을 구호하는데 적절히 써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잘못 쓰면 자기 자식을 망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때로는 냉정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를 아낀다고 하면서 서로를 해치는 결과를 빚게 된다. 어떤 물고기가 죽으려고 낚싯밥을 물고 어떤 쥐가 죽으려고 쥐약을 먹겠어요. 다 살려고 하지만은 그런 결과를 빚게 되는 것은 어리석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안녕히 계세요.